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제태공 세가 일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태공 세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주나라가 세워질 당시에 강태공의 도움을 받은 주나라의 성왕이 강태공의 봉지를 지금의 중국 땅 산동 지역에 배정을 했고, 강태공은 제나라의 첫 번째 제후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태공의 후손으로서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로 불려지게 되는 제나라의 환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제나라 환공의 아버지인 희공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나라 환공의 형제들 간의 제후에 대한 다툼 이야기와 제나라 환공을 도왔던 관중과 포숙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나라 환공이 제후가 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 제나라 환공이 패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의 나라 주나라로부터 봉지를 하사받은 강태공 여상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은 지금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제나라라고 불리면서 제후의 자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나라, 천자의 나라는 천자를 대신한 공화정 체제도 약 14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자의 지위를 유지해서 주나라가 쭉 진행되다가 북방, 서방 쪽에 견웅족이 주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천자였던 유왕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천자가 죽게 되자 주나라는 서쪽 호경이라는 도읍에서 동쪽으로 나급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나라 하면 서주 시대와 동주 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읍을 옮긴 이 시점이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를 나누는 그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 기원전 771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중국 역사를 춘추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제나라의 제후는 당시에 장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의 제후 장공은 첫 번째 춘추 시대 때 패자가 되는 제나라의 환공의 할아버지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춘추 전국 시대의 기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나라가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1년까지는 약 270년 기간 동안 서주에서 주나라의 도읍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호경에서 주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서주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뒤로 도읍을 나급이라는 곳, 낙양입니다.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동주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 시점부터 춘추 시대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라 하면 기원전 770년에서부터 기원전 403년 때까지입니다. 이후에 나갈 진자를 쓰는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 시점부터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시점인 기원전 221년, 그러니까 기원전 403년부터 BC 221년까지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원래 주나라가 서주에서 도읍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주로 천도 이후에 그때부터 이 진나라, 진시황의 그 선조가 되는 진나라죠. 이 나라는 주나라에서 이제 제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는 춘추시대 때 다른 여러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나라의 황공이 활동하던 이 시대, 춘추시대에는 진나라는 제나라에 비할 수 없는 사실상의 약소국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춘추 5패 순서 그리고 그 왕들, 제왕들, 제후들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 춘추 5패의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나오는 제나라의 환공의 첫 번째 패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그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의 문공,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나라 왕 함려, 그리고 월나라의 왕 구천, 이 5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진나라, 진시황의 그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의 목공도, 또 송나라의 양공도, 또 오나라의 함려의 아들이었던 부차도 패자라고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제환공, 그 다음에 진문공, 그 다음에 초장왕, 그 다음에 오나라 함려, 월나라 구천, 이렇게 5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나라 황공의 등장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시작점이었던 기원전 771년, 당시에 제나라의 제후는 강태공의 후손인 장공이 제후로 있었습니다. 이 장공은 약 6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후의 자리에 집권하고 있다가 기원전 731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녹보, 이제 희공이라고 합니다. 태자였던 녹보가 희공으로서 그를 뒤어 제후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희공이 바로 제나라 환공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나라의 공자였던 소백이 제나라의 제후인 환공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공을 중심으로 해서 제나라의 가계, 계보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공의 아들 희공이 녹보입니다. 그래서 이 녹보와 장공의 작은 아들 이중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공은 그 밑에 양공이 되는 태자 제하가 있었고, 그리고 노나라 출신 처에서 얻은 공자 규, 그 다음에 위나라 출신 처에서 얻게 된 공자 소백, 그리고 노나라의 환공에게 시집 보낸 딸 문강과 그 다음에 노나라의 장공에게 시집 보낸 딸 애강이 있었습니다. 공자 규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밑으로 관중과 소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훗날 제나라 황공이 되는 공자 소백을 따르던 사람은 포숙과 제나라의 대부였던 고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두 사람, 공자 규와 공자 소백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인데 조력을 했던 거죠. 희공이 제위에 있을 때 자기의 친동생인 이중년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공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던 무지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우리는 공손무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공손이라는 것은 공손, 장공의 손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지인 거죠. 그래서 공손무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두고 희공의 동생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공은 자기 친조카가 되는 무지를 태자로 있는 자기 아들 제하와 동급으로 대우하면서 녹봉도 주고 의복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대우해 줍니다. 이 태자였던 제하가 공손무지와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촌 간에는 서로 자주 싸우게 되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 희공이 죽게 되자 제하는 양공의 제위에 오르자마자 무지에게 주었던 녹봉과 의복, 뭐 이런 것들, 예우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무지는 이때부터 자기 사촌 형인 양공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됩니다. 당시에 주변국 중에 노나라에는
이북형 은공을 죽이고 스스로 노나라의 제후의 자리에 오른 노나라 환공이 있었는데, 이 노나라 환공이 자기의 부인과 함께 제나라 양공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 양공은 이미 옛날에 노나라 황공의 부인과 사통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기 전에 사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나라 환공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제나라 양공의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문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강은 아버지 희공이 살아있을 때 노나라의 황공에게 출가를 했었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노나라에 시집간 이 배다른 여동생 노부인이 제나라에 들르게 되자 오빠였던 양공은 옛날처럼 그 문강과 다시 정을 통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제나라 양공이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노나라 황공이 그 일을 알고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겁세 질린 이 노부인 문강은 그 사실을 자기 오빠인 제나라 양공에게 알렸고, 제나라 양공은 노환공을 술자리에 초청을 해서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청부업자, 아주 힘이 좋은 팽생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노나라 환공을 술에 태우는 척 하다가 허리를 잡아가지고 늑골을 부러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나라의 제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군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책임을 제나라에 추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서 제나라 양공은 시침이 똑되고 자기가 사주했던 그 평생을 죽여가지고 노나라한테 미안하다라는 그런 사죄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나라의 양공에 이와 같이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근친상간을 했고, 두 번째는 노나라의 임금인 황공을 사주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사주했던 그 청부업자 역시 살인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자,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막장 임금이었던 거죠. 자, 이런 임금은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원한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공은 연칭 그리고 관지보라는 두 장수에게 송나라 국경지역에 가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변방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이제 한번 교대 시간이 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오이가 익어가는 시절에 내가 교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을 변방에 보냅니다. 근데 1년이 넘었어도 이 양공이 그 두 장수를 교대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수가 자기의 사람을 직접 보내서 양공에게 우리를 교대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직접 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나라 양공이 교대를 허락하지 않자 이 두 사람은 결국 분노를 해가지고 그참에 양공과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양공과 사이가 안 좋았던 양공의 사촌 공손무지와 함께 모반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수였던 연칭이 그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마침 제나라 양공의 후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살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연칭의 여동생은 제나라 양공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되는 연칭이 자기 여동생에게 양공의 어떤 움직임, 동정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한테 잘 알려달라, 정보를 계속 보내달라. 만약에 우리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만 성사된다면 제나라의 새로운 군주로 분명히 무지가, 공손무지가 제후가 될 건데 그때 너를 무지의 부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같은 해 그해 12월 제나라 양공이 교회로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냥을 하다가 커다란 멧돼지를 보게 되었는데 사냥을 쫓아왔던 시종이 멧돼지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멧돼지가 아니라 저거 사람이다. 너 나라의 환공을 살해하고 양궁이 죽게 만든 팽생이 환생을 해서 멧돼지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이때 양궁이 멧돼지가 사람처럼 두 발로 탁 들고 일어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둑놈이 제발 절린 것처럼 술에 올라타고 도망을 가다가 술에서 떨어지고 또 신고 있던 신발마저 잃어버린 채 궁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양궁이 자기 신발이 없어졌다고 신발을 관장하던 궁궐 내 시종 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을 채찍으로 300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궁궐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신발은 바깥에 나가서 잊어먹고 궁궐에 와서 신발 관리인을 매질을 한 거죠. 자, 이때 반역을 꾀하던 공손무지, 그 다음에 그 두 장수 연친과 관자부가 있죠. 이 사람이 양궁이 사냥에 나갔다가 술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궁궐을 습격하려고 몰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매를 맞고 궁궐 바깥으로 쫓겨나와서 서성이고 있던 불이라는 그 신발 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신발 관리인이었던 불이 그 공손무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세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바깥에 머물면서 궁궐 안에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궁궐 안에 사람들이 놀라게 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궁궐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매질을 당했던 불이라는 자가 자기를 혼내킨 양궁에게 복수할 것 같은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불의 말을 공손무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질을 맞았던 불이 자기 옷을 딱 벗으면서 양궁에게 매맞은 등짝을 그 상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서야 이 일행은 불을 믿고 신발 관리인을 믿고 자기들은 일단 궁궐 바깥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불을 궁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이 불은 양궁이 있는 처소로 들어가서 오히려 양궁을 문과 문 사이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래도 이 신발 관리인이었던 불은 자기의 주군인 양궁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리를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질을 했어도 자기 주군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이 불이 바깥으로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무지 일행은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궁궐 안으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때 불은 궁궐 안에서 양궁이 총애하던 시종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무지의 반란군을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무지 일행이 궁궐에 들어와서 이제 양궁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양궁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문틈 사이로 딱 쳐다보니까 문 밑에 발가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궁을 발견하게 되고 이 양궁을 발견한 즉시 문을 열고 보니 진짜 거기에 양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손무지는 양궁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무지가 이제 제나라의 제후자리에 스스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하지만 무지 역시 자기가 또 원한을 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림 지역에 사는 대보라고 그러는데 이 무지가 이 옥림이라는 지역에 놀러 나갔다가 대부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무지 역시 얼마 안 있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무지를 죽였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를 죽인 이유가 이 무지가 제나라의 제후인 양궁을 자기 멋대로 죽이고 자기가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리고 이왕 내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다시 제나라에서 도망간 여러 공자들 중에서 대부들이 일단 협의를 해서 제후로 앉을 만한 사람을 세우기 바란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나라 양공이 죽기 전에 술자리에서 노나라 황공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죽여버리고, 또 이어서 그 부인과 또 문강이죠. 완전히 뭐 여동생이지만 간통을 하게 되고, 또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다른 사람의 부녀자들을 막 겁탈하고, 또 대신들, 제나라의 대신들을 수없이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다른 여러 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규, 뭐 소백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져서 일단 제나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규는 관중과 소울과 함께 자기의 어머니가 노나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노나라로 일단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 소백은 어머니가 위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자 소백은 자기 밑에 포숙과 함께 거나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당시에 위나라 출신인 소백의 모친은 제나라의 희공에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백이 젊었을 때 제나라의 대부였던 고예라는 사람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 옥림 지역의 대부가 무지를 죽이고 제후를 세우는 일이 대부였던 고예 그리고 국이중이라는 두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먼저 사람을 거나라에 보내서 소백을 제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노나라도 역시 무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내어가지고 공자규를 호소하게 해서 제나라의 군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규는 우선 자기 신하였던 관중을 먼저 시켜가지고 별도의 군사를 이끌고 거나라에서 제나라로 통하는 길을 막게 합니다. 자, 제나라로 가는 길 도중에 관중이 매복하고 있다가 소백이 나타나자 관중이 활을 딱 쏩니다. 근데 마침 이 화살이 소백의 허리띠에 맞아서 소백이 운 좋게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소백은 마치 일부러 활을 맞아서 죽은 채 하고, 활을 쏜 관중은 소백이 죽은 줄 알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주군인 공자규에게 소백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자, 노나라에서 출발한 공자규는 이때부터는 안심을 하고 제나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고 여유 부리면서 6일 만에 제나라 도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소백이 죽은 척을 했지만 이미 제나라 성 안에 입성해가지고 당시에 대부했던 고해와 국의중의 추대를 받아서 제나라 제후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래서 소백은 제나라 황공이 된 겁니다. 황공은 그 당시에 허리띠에 화살을 맞았지만 일부러 죽은 척을 해서 관중을 일단 먼저 속이고 마차를 타고서 행군을 재촉하여 제나라에 먼저 들어갔던 거죠. 자, 제나라의 대부였던 고해와 국의중이 거나라에서 돌아온 소백을 먼저 맞이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제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앉히고 또 군사를 동원해서 늦게 도착한 공자규와 함께 노나라를 군사들을 막아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나라의 황공은 노나라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노나라 군사들은 결국은 후퇴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제황공이 노나라 군대를 추격을 해서 퇴로를 차단한 후에 노나라의 제후였던 장공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공자규는 나와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노나라가 대신해서 좀 죽여달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공자규를 따르던 소홀과 관중은 나의 철천지 원수니까 내가 직접 산채로 잡아서 그들의 살코기를 썰어가지고 젓갈을 담궈서 나의 원한을 풀겠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중과 소홀을 나한테 보내라는 이 청을 거절한다면
내가 노나라의 성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낸 노나라는 이제 두려워져 가지고 그 즉시 공자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공자를 따르던 소홀은 스스로 자기의 주군인 공자 규가 죽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자결하지 않고 수레에 실려서 제 나라에 돌아가겠다라고 제 나라 돌아가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제후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진 제환공이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노나라에 있는 관중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관중과 어려서부터 친했던 포수가가 자기의 주군인 황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주공을 모시게 되는 행운을 갖게 돼서 이제 제가 모신 당신께서 제 나라의 제후가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군께서는 이제 존귀한 군주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주군의 지위를 높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군께서 제 나라만 다스리고 끝날 생각이시라면 저하고 또 대신이었던 고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군께서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시다면 관이요, 여기 관이요가 이제 관중입니다. 관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관중이 머물고 있는 그 노나라에 가서 관중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중이 머무는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니 부디 빨리 노나라에 있는 관중을 제 나라로 데리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소백이었던 제 나라 황공은 포수가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원한을 갚는다고 관중을 노나라에서 제 나라로 소환하라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관중을 제 나라로 데리고 와서 제 나라에서 임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관중이 좀 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중 역시 그 뜻을 이미 포수가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일단 제 나라로 노나라에서 송환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포수가가 중간 지점까지 마중을 나가서 관중이 차고 있는 그 포박을 풀어주고 또 관중의 몸을 깨끗이 씻긴 후에 제 나라의 황공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때 제 나라 황공이 관중과 몇 마디 하고 관중의 그 어떤 의지라든지 생각을 다 읽고 나서 관중을 바로 제 나라의 대부의 자기의 제수를 해버리고 제 나라의 종사를 관중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 나라 황공이 관중을 얻고 이어서 포수, 그 다음에 습봉, 그 다음에 대부였던 고해 이런 사람들을 등용시켜가지고 제 나라의 국정을 쇄신하게 됩니다. 제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근간에는 이때 이러한 사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관중은 제 나라에서 오가지병이라 해가지고 군사제도, 그러니까 모집병 제도도 이제 바꾸게 되고 경중염산이라고 해가지고 풍년에는 곡식을 미리 저장해 놓고 흉년 때 풀고하는 곡물에 대한 조절 정책 이런 것도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제 나라가 바다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바다에서 얻어지는 어떤 해산물이나 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공공한 그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채용을 해가지고 제 나라의 정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는 이제부터 이제 더 막강한 나라가 이제 서서히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공의 업적보다도 그 밑에 수행을 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관중의 업적이 사실상 기반이 되었던 거죠. 제 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주 잘 살게 되니까 무척 기뻐하게 됩니다. 자, 사마천 열전에 관한 열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로 관한 열전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관한 열전도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중은 나중에 관자라는 책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천하경영 관자. 여기 이제 관중의 기록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으로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거 책 같이 읽어보시면 분량은 좀 많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나라 환공에 대해서 어떻게 환공이 제후가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나라 환공이 주나라의 천자를 대신해서 패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제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제국들과 외교 관계에서 제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 제 사진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제 왼편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